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30기 합격자 최규민입니다. 저는 3년의 기간을 꽉 채워서 공부했었고, 올해 제 점수는 노동법 61.8, 행정쟁송법 63.6, 민사소송법 63.8, 인사노무관리 59.4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점수를 받다 보니까 행정쟁송법이 원래 자신 있던 과목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행정쟁송법을 가장 못했기 때문에 3년의 기간 동안 행정쟁송법 강사를 매년 바꿔왔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게 수험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쟁송법은 3년의 기간을 정말 순환사라고 부를만 합니다. 점수만 보더라도 행정쟁송법은 두 번의 시험에서 54점, 57점을 맞고 불합격했었고요. 올해에 대해서야 윤성몽 선생님으로 바꿔서 수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쟁송법 공부와 시험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점수가 낮았던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제 능력과 노력 부족에 대한 반성 없이 전적으로 외부 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강했던 강의와 강사님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저는 수험 첫 해에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3문으로 출제됐고요. 저는 당시에 이 문제가 당사자 소송인지도 몰랐었습니다. 당연히 54점이라는 매우 저조한 점수로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때문에 강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해에 윤성문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가 당사자 소송 그 실제 문제랑 똑같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운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그 해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원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강사님으로 변경을 합니다. 근데 변경한 강사님의 수업 방식이 저랑 정말 안 맞았어요. 수업에서도 또 질문을 하면서도 이해 위주로 수업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고득점을 받으려면 그냥 쓰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결국 작년 역시 57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소수점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행정이라는 57점 점수가 정말 아쉬웠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과됩니다. 당연히 강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같이 합격을 했던 수강생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작년에 출제된 50점짜리 1문이 윤성몽 선생님 1기 연습 문제랑 설문까지 똑같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강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해 윤성몽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요. 수강생도 아닌데 무작정 연락을 드렸더니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제가 복귀한 답안, 목차, 제가 수강한 타 강사의 교재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시간 동안요.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요. 바꿨습니다. 1년 동안 윤성몽 선생님 수업을 수강하고 드디어 올해 문제를 딱 봤는데요. 그동안 사실 2년 연속으로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뭐 당연한 건데 사실 올해 문제를 보고 누구나 강조하는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그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무효 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문제라든지 병합에서 제소기간 문제는 윤성문 선생님 사례 연습 그 문제랑 똑같이 출제했어요. 100점마저도. 시험 보는 와중에 막 윤성문 선생님의 그 특유의 그 목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행히 작년보다는 7점 가까이 점수가 올라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윤성몽 강사님이 유사한 문제를 모의고사로 출제했던 것이 점수 향상의 이유였는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점 역시 부인할 수 없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성원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행정쟁송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 이해한 내용으로 답안을 처음으로 구성해봤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이랑 수업이 매우 수험적합적이고 논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성문 선생님 수강하기 2년 전에 2년 기간의 동안에는 그 행정쟁송법을 암기로만 접근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잘 썼다고 생각한 답안에서도 누락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원고적격 판례를 서술할 때 흔히들 그런 원고적격 판례를 서술해봐라 하면 근거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이 판례 문구에 집중해서 답안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 논의 자체가 왜 나왔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그 판례 서두에 있는 비록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문구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문구라는 그런
그런 문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죄다 누락했던 것이죠. 근데 올해는 왜 판례가 나왔는지, 왜 쟁점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이해를 통해서 그 답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윤성봉 선생님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균형감이 있고 답안에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방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중의 책들을 보시면 학설 논의를 정교하게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25점은 물론이거니와 50점으로도 쓰기 버거울 만큼 논거를 나열해 놓은 그런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50점이라면 주요 쟁점이 2개 이상이고 그 문제를 점점 쪼개서 내는 지금 현재 출제 경향에 비춰본다면 그런 식의 책들은 수험 적합적이지 않고 다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았던 방식은 수업 방식인 답안의 서술 방식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답안을 쓸 때 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주된 쟁점이 무엇이고 또 배점이 몇 점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부각되거나 간단하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문제이고 쟁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답안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모의고사의 내용이 책의 내용과 분량상으로 달라진다면 그 달라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적어도 그동안 제가 수강했던 기존의 수업에서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을 듣고 답안을 써보고 모범 답안을 공부하고 질의응답을 몇 번 해보면서 윤성봉 선생님은 왜 이 목차가 답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이 논의가 왜 선행되어야 하는지 또 이 부분은 왜 의의부터 논의해줄 정도로 좀 지나칠 정도로 과할 정도로 풍성하게 부각해서 서술을 해주는지 또 반면 다른 부분은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왜 축약해서 서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이유가 있었고 제가 여쭤볼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다못해서 제가 모범답안 그 포섭 부분에서 논리의 그 단계가 몇 가지 빠져있다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판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밖에 포섭할 수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꼼꼼하게 답안을 구성했는지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행정생성법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강사를 매번 바꿨었는데요. 또 그와 반대로 노동법은 김기범 강사님을 선택해서 계속 쭉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매년 강사를 바꿨고 또 어떤 강사님은 3년 왜 꼭 들었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제가 계속해서 김기범 선생님을 수업을 들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3년 시간 동안 61점 밑으로 떨어질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저한테 강사를 바꿔야 되느냐, 바꾸고 싶은데 괜찮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현재의 점수 그 자체보다도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모범 답안을 보거나 하면서 그 답안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이라고 생각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범 선생님의 수업이 그리고 답안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 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주제를 세부적으로 수업하기에 앞서서 한 파트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주시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임금 파트에서 임금 유형으로서 통상임금이 있고 평균임금이 있고 또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서 4대 원칙이 있고 그런 지급 및 산정의 예외로서 포괄임금제가 있고 또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또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또 4대 원칙, 임금 지급의 4대 원칙과 관련해서 4가지 원칙별로 어떤 조문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쟁점이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수업 시작하기 앞서 여기서 이렇게 쭉 살펴주시더라고요. 하나 무엇이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수업을 해주시면서 제가 느꼈었던 건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 그 판례를 외우고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런 나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큰 산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수업해 주시면서 나무를 공부하면서 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또 장점을 뽑아보자면 수험생의 경력은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초시생부터 그 유예 이상의 경력의 수험생들까지
그 내용으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시생에게는 초시생에 적합한 단조로운 목차가 있었거든요. 관련법 규정, 판례법리라는 되게 단조로운 목차로 그런 구성할 수 있었고, 또 위에 이상하게는 그 참고해서 답안에 구현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험 상황, 수험 경력이라는 상황에 관계없이 김경호 선생님을 선택해서 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하고 몇 번의 대변 상담을 하면서 김기범 선생님은 강사로서 수험생을 늘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강사가 수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수험생 중에 하나였는데요. 팍팍한 수험 생활 동안 그런 부분이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제가 많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은 끝났고요. 그리고 수험생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수험 생활을 하면서 뭐 매일매일 쓰러질 만큼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일어나는 아침은 너무 힘들었고 잠드는 순간에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낮았고 그럴 때마다 지금 당장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실패처럼 느껴지는 지난한 순간들을 견디세요. 모의고사 점수는 내 점수가 아니고 실제 시험이라는 단 한순간만 제대로 써내면 그게 내 점수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